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1시 11분 지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 단계씩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내일 열릴 이상민 전 내무부 장관에 대한 재판 소식입니다. 이상민 장관 참 나쁜 사람이죠. 언론사들에 대해서 단전 단수를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단전 단수. 그러니까 사실상 언론사들을 폐쇄시키려 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윤석열한테 좀 뻣뻣한 언론사들, 그러니까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사들, 그리고 우리 진보 진영의 이 언론인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탄압을 하려 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윤석열이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습니다만 이상민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실행을 하려고 했다. 윤석열이 지시를 했고 이상민이 실행을 하려 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 점 때문에 이상민 이 내일 재판이 상당히 중요해 보여요. 원래대로 하자면 이상민 상당한 중형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지금 내란을 실질적으로 실행한 장관은요, 솔직히 말하자면 두 사람이에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 내란의 직접 실행자죠. 그런데 김용현을 빼고 나면 유일하게 실행 단계에 들어간 장관은 이상민이 유일합니다. 우리가 지금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박성재 역시도 실행 단계까지 이르기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상민은 알아보라, 준비해라 뭐 이 정도였지 실제로 병력이 출동한다거나 실제로 물리력이 행사되는 단계까지는 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상민은 물리력이 실제로 행사되는 단계까지 이른 거죠. 언론사 단전 단수는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실행 직전 단계까지 갔었습니다. 경찰도 이 지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행이 안 된 거지. 경찰 아마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민의 행위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 그 중에서도 김용현과 뭐 맞먹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김용현이 만약에 무기징역이 나올 경우에 이상민은 징역 30년 정도는 나와줘야 정상이죠. 한덕수보다도 죄가 더 무겁다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 시각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 한덕수는 이게 약간 좀 어정쩡하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한 발만 담그고 한쪽 발은 빼놓고, 그러니까 한 발만 살짝 담그는 이런 상황인데 반해서 이상민은 적극적으로 가담을 한 걸로 보입니다. 물론 적극적인 가담 의사가 있었던 거는 박성재도 마찬가지죠. 근데 박성재는 진짜 실행 단계까지 못 갔고 이상민은 실행 단계에 이미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되는 게 당연해요. 한덕수 같은 경우 징역 23년이 나왔기 때문에 그 준하는 수준의 이 형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선고가 있을 예정이에요. 뭐니 해도 이 이상민의 혐의 중에서 제일 센 거는 한겨레, 경향, MBC, JTBC 여론조사 꽃 여기에 대해서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인 겁니다. 와.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그 다음에 국회 등에 가서 위증을 한 부분도 있어요. 자기는 내란에 대해서 잘 몰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가 아니잖아. 더군다나 이 이상민이라는 사람은 판사 출신이잖아요. 판사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내란에 이 정도 가담했다는 것은 사실상 적극적인 가담 의사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판사를 20몇 년, 30몇 년씩 한 사람이 윤석열의 계엄이 불법이라는 걸 몰랐다?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 윤석열을 두둔하는 사람조차도 윤석열의 계엄이 불법적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내란인가 아닌가, 내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윤석열의
이 계엄 행위가 불법이었다는 것까지는 대부분 다 인정합니다. 그 정도로 윤석열의 계엄이 불법이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알 일이야. 이거는 법률 지식을 제대로 배우지 않는 고등학교, 중학교만 제대로 나와도 알 일이죠. 근데 판사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한 장관이 몰랐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이상민 재판 내내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나는 잘 몰랐다. 나는 그 생각을 못했다. 판단을 못했다. 몰랐고 생각을 못했다. 바보 코스프레라고 하죠. 바보 코스프레 하다가 세게 한 대 얻어 터진 게 한덕수죠. 근데 여전히 바보 코스프레를 계속하고 있는 자가 이상민하고 박성재 이 둘입니다. 자, 내일 이상민의 바보 코스프레가 어느 정도 먹혔는지 판가름 나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담당 판사인 류경진의 지금까지 이 이력을 살펴보면 이게 어려워 보여요. 분명히 이 사람이 지은 죄나 행동으로 보자면 20년, 30년이 모자라겠지만 판사를 가만히 보면 야, 이 봐주자고 작정을 하면 어디까지 봐줄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한편 내일 노상원 재판도 선고가 됩니다. 내일 노상원 재판은 항소심 재판입니다. 노상원 이 항소심은 뭐 다른 재판이 아니고 노상원이가 내란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지가 권력을 좀 쥘 것 같잖아. 그러니까 인사청탁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몇 천만 원 받아쳐먹은 거. 요 사건에 대한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징역 2년인가 받았죠. 이건 아마 뭐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상원이 징역 2년을 받게 되면 이 내란 주동자들 중에서 처음으로 항소심까지 끝나는 상황이 됩니다. 아무튼 내일 상당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문제는 이상민 재판, 이 재판에서 한덕수 판결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냐인 겁니다. 자, 이상민의 혐의와 한덕수의 혐의는 겹칩니다. 이상민이가 뭐 언론사 단전 단수하고 국회 봉쇄 이 지시를 다 이상민이가 했단 말이야. 근데 이상민한테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린 사람이 또 누구냐? 물론 윤석열이지. 윤석열 사이에 누가 있느냐? 한덕수가 있었던 거예요. 한덕수 판결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한테 징역 23년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상민도 그 정도 나와줘야 정상인 거죠. 이진관 판사는 이 한덕수의 유죄 판결하는 것 중에 상당한 부분을 이상민 때문에 유죄 판결 내린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유죄 판결 중에서 큰 덩어리는 한덕수 지 혼자서 잘못한 거, 또 한 덩어리는 이상민과 함께 잘못한 거, 그 다음에 하나는 박성재와 함께 잘못한 거, 요 세 덩어리로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세 덩어리가 합쳐져 가지고 한덕수 징역 23년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덩어리인 이상민 부분도 중형이 나오는 게 당연하죠. 더군다나 이상민은 실행이 옮겼단 말이야. 실행범이라, 실행범. 김용현 다음으로 센 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면은 한덕수보다도 징역형이 세게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판사라고요. 이진관 판사가 한덕수 판결문을 통해서 이상민이 도망갈 수 없게끔 빼박을 만들어 놨는데 어쨌거나 이 재판이라는 게 판사 마음대로 아니겠습니까?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판사 마음대로입니다. 따라서 판사가 어떻게 어느 정도 판결을 내릴지 지금으로서는 솔직히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덕수의 판결문 이상민 관련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덕수 판결문을 보면요. 윤석열이가 한덕수하고 이상민을 불러서 단전 단수를 지시한 정황이 나옵니다. 아니 이건 거의 사실로 보여. CCTV잖아요. 이 CCTV에 보면은 윤석열이 한덕수와 이상민을 불러서 이러쿵저러쿵 막 얘기를 한 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막 이렇게 나와. 이렇게 자르라 이거지. 뭐야 이거.
단전 단수 의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말소리가 나오진 않으나 뭐 문건을 주고 받으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기하는 끝에 이렇게 이 판결문에 보면 손날로 이렇게 자르는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단전 단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냐라고 보는 겁니다. 특히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다 윤석열이가 지시했고 이 윤석열의 지시를 김용현을 통해서 한덕수한테 이어졌고 한덕수가 박성재하고 이상민 이런 사람들한테 구체적인 사안을 지시를 내렸다 이거야. 이게 한덕수 판결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윤석열과 김용현 이 둘이서 모의를 했어. 모의를 해서 지시를 내리겠죠. 누구한테? 한덕수한테. 한덕수가 지시를 내리면 한덕수가 이상민, 박성재, 뭐 조태열, 조태용 이런 사람들 쭉 불러다 놓고 구체적인 지시를 나눠준 거야. 조태용 같은 경우,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자료를 준 거고. 그러니까 한덕수는 윤석열이 지시한 내용, 계엄 직후 해야 될 구체적인 이런 쿠데타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업무를 분장을 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그런 혐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징역 23년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4명의 장관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내란 행위를 한 사람이 바로 이상민인 거죠. 그 내용이 지금 한덕수 판결문에 고스란히 나옵니다. 자, 판결문을 좀 읽어볼게요. 윤석열과 김용현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 소관부처 장관들에게 지시할 사항을 미리 준비를 했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에 하기로 한 다음에 비상계엄에 필요한 조치사항이 있는 장관들을 불러 모았다 이거야. 그래서 한덕수, 박성재, 이상민, 김용호, 조태열, 조태영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설명하고 조치사항을 알렸다. 이거지. 여기에 이제 한덕수가 끼어가지고 아이고 국무회의는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국무회의를 하기로 됐던 거예요. 자, 이게 한덕수 판결문에 나옵니다. 한덕수 판결문을 계속 좀 볼게요. 자, 이 한덕수 판결문에 보면은 윤석열한테 이상민하고 한덕수가 불려가가지고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지시를 받은 정황이 나옵니다. 판결문을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CCTV의 영상에 따르면 대접견실에서 조태열과 대화하면서 손날을 여러 차례 내려치는 등의 동작을 하였고 윤석열도 대접견실로 나와 이상민과 대화하면서 같은 동작을 취했다. 자, 대통령실 CCTV를 보니까 이상민이가 조태열 외교부 장관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행동을 많이 한 거야. 자, 그런데 윤석열이가 조금 이따 쪼로로 나와가지고 막 이런 행동을 한 거야. 뭐예요? 자르라는 거지. 뭘 잘라? 단전 단수로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겁니다. 자, 이상민은 윤석열의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는 바 이는 일반적으로 동의한다 또는 따르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된다. 계속 볼게요. 그리고 이런 지시를 받았는데 이상민이는 이 받은 지시를 경찰청장한테 다시 하달한 정황도 나와요.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대접견실에서 전화하라고 지시하자 경찰청장 치안총감에게 전화하였고 곧바로 서울특별시 치안정감에게 전화하여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누가? 여기서 이상민하고 한덕수가 한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전화해가지고 그 경찰청장한테 국회 봉쇄하라고 해. 이거를 누가 했다고? 이상민하고 한덕수가 한 거야. 자, 다음 문장 볼게요. 이상민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치안총감 등등에게 전화하여 시간대별 봉쇄계획 진행사항 등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국회 봉쇄하라고 지시한 거를 한덕수한테 전달했고, 한덕수는 이를 이상민한테 전달했고, 이상민은 이거를 경찰청장과 서울청장한테 또 전달한 겁니다. 이래서 한덕수한테 징역 23년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한덕수의 지시를 받아서 정말 적극적으로 이상민은 행동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방청장한테까지 전화해가지고 야, 단전 다수 준비해. 경찰에서 연락 갈 거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상황이 어디에 다 나와 있다? 한덕수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한덕수 판결문에 이상민의 행위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써놨는데 과연 이상민 재판을 넘겨받은 판사가 이 선행 판결을 무시하고 과연 엉뚱한 판결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일단 그건 의문스럽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어요. 판사 지 마음이니까, 엿장수 마음이니까. 선행 판결이 있어서 그 선행 판결을 따르라는 게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대법원의 판단에 거기에는 기속되나 동급의 다른 법원의 동급의 다른 재판부의 판결에 귀속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분위기상 설마 그러겠나 싶지만 분위기를 깨고 설마 그럴 수도 있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자, 계속 한덕수 판결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덕수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상민이가 언론 통제와 관련된 법률, 헌법 등을 검색해 본 게 싹 드러나요. 헌법의 개헌령 관련된 부분과 정부 조직법상 소방방재청에 대한 부분을 이상민이가 막 뒤져봐. 검색을 해봤대. 이 내용이 어디 나온다고요? 한덕수 판결문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상민은 대접견실에서 휴대전화로 헌법을 검색하여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언론 자유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헌법 규정을 찾아 윤석열에게 보고하였고, 다시 정부조직법을 검색하여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과 소방청장에게 봉쇄, 단전, 단수도시 등 임무를 지시할 근거가 있는지 찾아보았다. 그러니까 언론사를 덮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냈고, 동시에 소방방재청과 경찰청을 행안부 장관이 통제할 수 있나? 이것도 확인해 봤다라는 거야. 뭐예요 이게 다? 내란 행위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의지가 있었다는 거죠. 윤석열이가 계엄 쿠데타를 일으켰다면 이상민이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적극 가담한 정황이 싹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한덕수 판결문에 고스란히 나와요. 따라서 이상민 사건을 맡은 재판관, 판사는 이진관 판사가 먼저 내린 판결을 무시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무시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여요. 하지만 판사가 제가 계속해서 판사가 도대체 판사가 어떤 사람인데 자꾸 판사가 걱정된다 라고 하는 걸까요? 자, 볼게요. 류경진 부장판사입니다. 73년생이고요. 서울 출신입니다. 단국대 부속고등학교, 그 다음에 고려대 법학과를 나왔습니다. 단대 부고니까 얘 강남이네. 73년생 강남이면은 한동훈이랑 같은 과인 거야. 생긴 꼬라지도 보면은 한동훈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죠? 아이 찜찜해. 자, 계속 볼게요. 사법연수원 31기, 사법연수원 31기로 합격을 합니다. 한동훈보다는 4년이 늦은 거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시작합니다. 2009년에 판사로 임명돼서 전주지법으로 부임합니다. 연수원 31기니까 이게 아마 2003년일 거예요. 2003년. 그 다음에 광주고법 의정부지법에서 판사를 한 뒤에 2019년, 그러니까 판사로 임명된 지 10년 만에 강릉지원,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 처음으로 부장판사가 돼요. 그 다음에 인천지방법원을 거쳐서 2024년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누가 꽂아 넣었다고? 조희대가 꽂아 넣은 사람입니다. 딱 이쯤 되면 아이씨 이런 생각 드시죠? 애기도 조희대 꼬붕이네.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판사들은요, 일단 임명된 시기를 가만히 살펴봐서 그 시기에 대법원장이 누구냐를 보면은 이 사람이 누구 사람이구나가 나와요. 서울중앙지법 같은 데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 많이 들어오고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따라서 이 법원에 오는 사람들은 대법원장을 비롯한 이 사법부 수뇌들과 아주 가깝거나 사법부 수뇌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류경진 판사 역시 컨트롤이 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진관 판사 같은 사람이 되게 드물어. 몰라요. 이진관 판사도 다른 거는 그 조희대 말을 잘 들었는지 모르는데 이 건만 조희대 말 안 듣는지도 몰라요. 자, 어쨌거나 중앙지법이라는 데가 그런 데입니다. 따라서 조희대가 대법원장이 된 이후에 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도 의심을 일단 해봐야 한다. 안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사람이 안심할 수 없다라고 하냐면 판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그러니까 이 류경진 판사가 인천지법 부장을 하고 있을 때 동료 판사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한 게 있습니다. 동료 판사가 뭘 했느냐? 골프채를 받았어. 그런데 이 골프채 받은 현직 판사, 동료 판사한테 무죄 판결을 내려줘요. 왜? 골프채를 받기는 받았는데 이게 알선수재 혹은 부정한 청탁 등등과 관련이 있느냐? 관련이 없어 보인다. 에이, 관련 없네. 그래서 무죄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아니, 누가 판사한테 선물을 주면서 그냥 줍니까? 뭔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주는 거 아니야? 바라는 게 있어서 줬다고. 그런데 무죄라고? 물론 핑계거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뭐라고 핑계를 댔느냐? 일단 이 골프채가 짝퉁이었어. 명품으로 돼 있는데 명품이 아니라 짝퉁이에요. 근데 골프채는 짝퉁이라도 비싸죠. 명품 골프채 몇 천만 원을 합니다만 짝퉁 골프채도 100만 원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명품이 아니라 짝퉁이기 때문에 일단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람, 그러니까 판사가 이 골프채를 준 업자한테 뭐 재판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내용이 좀 시덥잖아요.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고 실제로 이 유경진 판사는 무죄 선고를 내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 사람은 그렇다 하더라도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정한 청탁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호응을 해준 것도 있어요. 부정한 청탁, 금품을 받았고 부정한 청탁이 따라왔으며 거기에 호응하는 일정한 행동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 이게 다과나 어느 정도 심각하냐 안 심각하느냐를 떠나서 유죄가 되는 건 분명합니다. 유죄를 때려놓고 양형을 조절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걸 무죄의 판결 사유로 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돈을 받았다면 액수가 적건 많건 유죄예요. 그 다음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 그러면 그 부정한 청탁이 심각하냐 심각하지 않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부정한 청탁의 존재만 있으면 상관없어. 그리고 거기에 호응하는 행동이 있었느냐. 청탁을 받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 죄가 안 되지. 근데 청탁을 받고 뭔가 행동을 했어. 그 행동이 그렇게 심각한 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심각하게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하기만 했으면 일단 유죄가 되는 거예요. 유죄를 때려놓고 양형을 조절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무죄를 때렸다? 이거는 그냥 봐주고 싶었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류경진 판사가 오래전도 아니야. 2023년에 내린 판결입니다. 판사들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근데 이상민이 뭐라고? 판사 출신이잖아. 그렇다고 본다면 이 류경진 판사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까? 저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내일 이상민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선고가 있습니다. 앞선 한덕수 판례를 볼 때 이상민이 유죄 판결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덕수 판결문 중에 이상민과 관련된 부분이 구구절절히 나와 이상민 이름이 천몇 번이 거론됐다든가? 그 정도로 많이 거론이 됐어요. 근데 그 부분이 다 유죄였단 말이야. 이상민이 거론된 부분, 한덕수 판결 중에서. 따라서 한덕수와 이상민이 함께 저지른 행동이 유죄였단 말이야. 그래서 한덕수가 그 부분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그렇으면 당연히 이상민도 유죄가 나와야 되겠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 근데 뭐 판사가 류경진이네. 아이 찜찜. 네, 바로 그런 단계다. 야, 참 이 상태에서 우리가 류경진 판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게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법왜곡죄. 이게 이 사람들이 이상한 판결을 내리면 법왜곡죄로 처벌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깝네요. 빨리 좀 처벌을, 이 법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을 끌었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8분 지나고 있습니다.